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한 밭 한가운데에 서 있는 상상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저녁, 흙에서는 낮 동안 데워졌던 온기가 천천히 빠져나오고 멀리서는 논문에 발 담근 개구리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려옵니다. 이 장면은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 먹고 잘못 살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식습관과 몸의 변화를 지켜보며 체감한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작은 참여가 묘하게도 사람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켤 수도 있으니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제가 왜 밭 이야기부터 꺼냈는지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문화, 특히 중노년층의 몸을 지탱해온 음식의 논리는 대부분 밭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를 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살던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밥이 아니라 땀을 먹고 산다. 그 말이 처음엔 좀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흙을 퍼먹을 리도 없고 비유라고 해도 너무 과한 표현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은 한국 농업과 노년의 몸을 연결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늘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산이 많고 평야가 좁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고 그 제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것이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버틴다는 것은 질기게 씹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절과 노동량, 그리고 몸 상태에 맞게 조절된 식사를 의미합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외국 식재료 홍시나 강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한국의 땅과 기후, 그리고 한국인의 노년을 기준으로 설계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시골 진료를 나갔을 때 아욱 가까운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혈압도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특별한 약 없이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밭일한 사람이라 밥도 밭일하듯 먹었어.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는 노동과 회복을 반복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늘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약선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토양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한국의 옛 농가에서는 쌀을 도정할 때 일부러 완전히 하얗게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덜 깎인 쌀은 촌스럽고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오히려 몸을 덜 상하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분들은 그건 미신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실제로 현대 영양학에서도 정제도와 건강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총 섭취량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논쟁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술적 결론과 별개로 한국의 농업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조금 가볍게 말하자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평생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먹고 노동 강도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미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워치로 수면을 측정하거나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몸이 무거워지면 밥을 줄이고 속이 차면 따뜻한 국물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듣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래 검증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요즘은 다 틀렸다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한국의 식문화와 농업이 만들어낸 논리를 잊은 채 외국의 건강 담론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노년층의 몸은 점점 혼란을 겪습니다. 아침에는 서양식 시리얼, 점심에는 급하게 먹는 외식, 저녁에는 건강에 좋다며 이것저것 섞은 식단. 몸은 이 모든 것을 정보 과부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화는 느려지고 피로는 쌓이며 어느 순간 이유 없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요즘 음식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옛날 밥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몸에 맞았는데 요즘 밥은 설명서를 읽어야 먹겠다고 하시더군요. 웃고 넘길 말 같지만 사실 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음식이 단순해질수록 몸은 편안해지고 음식이 복잡해질수록 몸은 긴장합니다. 이건 과학이든 경험이든 둘 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파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한국의 식품과 농업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중노년층의 건강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무시한 채 새로운 길만 찾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도 위에서 약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태어났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밭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음식이라는 단어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에게 약선은 결코 맛있는 음식이나 건강식 레시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 약선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본 약선은 늘 귀한 재료, 복잡한 조리법, 그리고 약효를 강조하는 말들로 포장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약선은 음식 이전의 판단이었고 선택이었으며 때로는 포기였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약선은 그저 흉내될 수 없는 전통이 되고 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는데 한 어르신 댁에서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묽은 된장국, 푹 익힌 무나물, 그리고 밥 한 공기.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소박해서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기엔 부족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찾으니까 몸을 덜 놀라게 먹는 거야. 이 말이 참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약선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재료가 아니라 상황을 읽는 능력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약선은 좋은 음식을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먹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줄여야 할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건강 담론은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 어떤 슈퍼푸드를 더 먹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노년층의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일부러 밥을 반 공기만 먹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배부르면 병이 오래 간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강력하니까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질병 시 에너지 제한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쟁과 상관없이 어르신들은 이미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쉬고 속이 불편하면 덜 먹는 것. 이것이 약선의 기본이었습니다. 약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늘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나이에 따라, 심지어 하루의 컨디션에 따라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약선에는 정확한 레시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럴 땐 이렇게 했다는 경험담만 전해집니다. 저는 이 점이 오히려 약선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기 쉬운 매뉴얼은 없지만 스스로를 관찰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약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나는 평생 약선만 먹고 산 거네 라고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약선이라길래 약국 같은 줄 알았더니 그냥 집밥이더라고 하셨죠. 이런 농담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약선은 특별한 날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약선을 몸과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에 맞춰 식사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대화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는 점입니다. 대신 숫자와 정보, 남의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화불량, 피로, 불면 같은 형태로 말이죠. 이건 벌이 아니라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약선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박제해버리면 오히려 지금의 중노년층에게서 멀어집니다. 약선은 박물관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저녁 밥상에서 다시 작동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술이 한국의 사계절과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절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절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몸을 훈련시키는 교사에 가까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또렷한 나라에서는 같은 음식을 같은 방식으로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철이 아니면 맛도 약도 아니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땐 그저 어른들의 고집짐으로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얼마나 실용적인 생존 규칙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봄이 되면 밥상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라 어르신들은 일부러 기름진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쓴맛 떠든 맛이 조금 있는 나물들을 찾았습니다. 냉이, 달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에는 몸속에서 오래 쌓여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몸은 혼란을 겪습니다. 한 어르신은 봄에는 속이 먼저 깨어나니까 밥도 조용히 깨워야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참 시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여름은 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오히려 덜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물은 묽게, 반찬은 단순하게, 밥도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주변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에 일부러 미지근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차가운 음식이 좋다는 인식과 달리 속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찬 음식이 위장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쪽은 노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논쟁을 보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선택은 늘 안전 쪽에 가까웠다는 것을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밭에서 나온 것들이 가장 풍부해지고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라 식사가 조금 넉넉해집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은 가을엔 몸을 좀 채워둬야 겨울을 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곡물, 뿌리채소, 발효 음식들이 이 시기에 중요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저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겨울을 대비한 몸 만들기였습니다. 겨울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조심스러운 계절이었습니다. 추위는 몸을 수축시키고 활동량은 줄어듭니다. 이때 어르신들은 음식을 통해 몸을 움직이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지하려 했습니다. 국물은 따뜻하게, 간은 과하지 않게 씹기 쉬운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예전에 만난 한 할머니는 겨울밥은 몸을 달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듣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 식사는 설득이지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날 유독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 오니까 기운 내려고 먹었지 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눈 오는 날은 몸도 미끄러워. 그 한마디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말에는 계절과 몸을 동시에 읽는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가벼운 농담도 하나 해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사계절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계절이 헷갈려서 몸도 길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에어컨이 약선 다 망쳤다고 웃으셨죠. 웃고 넘길 말 같지만 인공적인 환경이 계절 감각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지적은 꽤 날카롭습니다. 몸은 여전히 계절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차단해버렸으니까요. 사계절이 몸을 가르쳤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계절마다 다른 선택을 반복하면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무리하면 안 되는지, 언제 조금 더 먹어도 되는지를 몸이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계절 감각이 실제 밥상 기억, 즉 한 사람의 식사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굳혀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밥상으로 시선이 좁혀집니다. 저는 종종 큰 이론보다도 한 끼의 기억이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느낍니다. 예전에 자주 찾아뵙던 한 어르신의 밥상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그릇을 쓰셨고 반찬 가짓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밥상에는 이상하게도 그날의 날씨, 몸 상태, 심지어 기분까지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드시네요 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때 어르신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늘 같아 보여도 매번 다르게 먹는 거야. 그 말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국이 조금 싱거웠고 어떤 날은 밥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반찬 하나가 빠진 날도 있었고 평소보다 일찍 수저를 내려놓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거창한 설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노년의 지혜가 응축돼 있었습니다. 몸이 충분하다고 말할 때 멈출 줄 아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에 걸쳐 길러진 감각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건강한 밥상이란 완벽한 밥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빠진 영양소가 있을지도 모르고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은 늘 그날의 몸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이렇게 드시면 힘이 없지 않으세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은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버거워서 남는 거야." 이 말은 꽤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이한 주변 정보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는 칼로리 섭취량보다 식사 후 피로감을 더 중요한 지표로 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졸음이 심해지거나 몸이 무거워지면 그 식사는 몸에 맞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반론도 많습니다. 개인차가 크고 생활 패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밥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논쟁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사 후 몸 상태를 기준으로 다음 끼니를 조절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 어르신이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농번기에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고 겨울에는 밥 한 공기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밥상을 바꿨지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현대인의 식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몸이 바뀌었는데도 식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도 같은 양을 먹고 소화력이 떨어져도 같은 속도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더 강한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를 끼워 넣자면 그 어르신은 "접늘 땐 밥이 나를 끌고 갔고 지금은 내가 밥을 데리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또 밥한테 지면 안 된다는 말도 자주 하셨죠. 웃음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사실 꽤 정확합니다. 노년의 식사는 주도권 싸움에 가깝습니다. 몸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평온이 유지됩니다. 이 밥상 기억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찾아갔을 때 상이 거의 차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찬은 2가지뿐이었고 밥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어르신은 "어제 손주가 와서 많이 먹었어. 오늘은 쉬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 단순해 보이지만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는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연속된 과식 이후에 의도적으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규칙적인 섭취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선택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밥상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 기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보다 언제 덜 먹었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늘 조금 모자람을 택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개인의 밥상 기억이 어떻게 김치라는 하나의 음식 안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치는 하나의 음식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선택과 조절의 결과물이니까요. 밥상 이야기가 김치로 흘러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는 늘 거기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깊이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김치는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선택의 집합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치는 나이 따라 맛이 달라져." 처음엔 그 말이 감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밥상을 지켜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달리 다뤄져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이야기할 때 자동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매콤하고 짭짭한 배추김치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기억 속 김치는 훨씬 다양합니다. 물김치, 나박김치, 백김치, 심지어 거의 김치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로 담백한 절임까지 포함됩니다. 젊었을 때는 입맛을 깨우는 자극이 필요했다면 노년에는 입을 편안하게 하는 김치가 필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분비, 치아 상태, 위장 운동 같은 신체 조건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던 또 다른 어르신은 여름만 되면 김치를 거의 먹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을 얇게 썰어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꺼내 드셨죠. 이유를 묻자 "여름엔 김치도 숨이 차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김치조차 계절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감각.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고온 환경에서 발효식품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차가 큽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선택은 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멈추는 쪽이었습니다. 김치는 지역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남쪽의 김치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짠 편이라면 북쪽으로 갈수록 김치는 점점 물러지고 담백해집니다. 이 차이를 단순한 지역색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후와 노동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요구하는 김치도 달랐다는 점입니다. 중노년층에게 이 지역적 기억은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김치를 두고도 이건 나한테 안 맞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식이 상담을 하던 중 한 어르신이 김치를 끊으라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김치 없이 밥을 어떻게 먹어요? 라는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김치랑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핵심을 찔렀습니다. 김치는 적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동반자라는 점 말입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김치의 발효 정도에 따라 나트륨 흡수율과 위장 자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발효가 깊을수록 신맛이 강해지고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김치가 익었다기보다는 지나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몸에 맞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도 하나 해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요즘 김치는 나보다 성격이 급해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김치가 나보다 먼저 늙는다고 하셨죠. 웃음이 나오는 말이지만 발효 속도가 빨라진 현대 환경을 떠올리면 그리 엉뚱한 말도 아닙니다. 냉장 기술이 발달했어도 유통과 저장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에 몸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김치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변형의 집합입니다. 중노년층에게 중요한 것은 김치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김치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선택은 레시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대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니어 맞춤 김치 섭취라는 실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치를 하나의 선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중노년층에게 맞는 김치 섭취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곧장 숫자를 떠올립니다. 하루에 몇 그램 염분은 얼마 몇 번 먹어야 하는지 같은 기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어르신들의 식사를 지켜보며 느낀 것은 진짜 개주는 숫자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치는 매일 먹을 수도 있고 며칠 쉬어갈 수도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었다가 아니라 먹고 나서 어땠는가였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치 먹고 나서 속이 조용하면 그게 맞는 거야. 이 말은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 김치 섭취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가 더부룩해지지 않는지, 갈증이 심해지지 않는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입안이 마르지 않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야말로 중노년층에게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시니어 맞춤 김치 섭취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치는 짜니까 끊어야 하고 발효 음식은 위에 안 좋으니까 멀리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접근 말입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김치 그 자체가 아니라 김치를 대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밥보다 김치를 더 많이 집어 먹거나 너무 익은 김치를 계속해서 먹는 습관은 노년의 몸에 부담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혈압 때문에 김치를 완전히 끊었다가 밥맛을 잃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며칠 만에 기력이 떨어지고 식사 자체를 귀찮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족 중 한 분이 조금만 드셔도 되지 않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결국 그 어르신은 물김치를 소량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좋았습니다.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식사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부 영양학자들은 발효식품이 노년층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내 환경이 젊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생긴 특정 성분이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소량의 발효식품이
장내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르신들의 실제 선택이 이 두 주장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도 아니고 아예 끊지도 않는 방식 말입니다. 시니어 맞춤, 김치의 또 다른 핵심은 형태입니다. 같은 김치라도 썰어 먹느냐, 국물 위주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치아가 약해지거나 씹는 힘이 떨어지면 김치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김치를 잘게 썰거나 국물만 떠서 밥에 적셔 먹었습니다. 이걸 두고 영양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섭취를 지속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먹지 못하는 영양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김치는 씹는 음식이 아니라 달래는 음식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김치 국물은 내 위장의 이불이라고 표현하셨죠. 웃음이 나오지만 그 안에는 몸을 자극하지 않고 감싸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니어 맞춤 김치 섭취란 바로 이런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빈도입니다. 김치는 매 끼니마다 나와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더 편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은 쉬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며칠 쉬다가 다시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중노년층에게 맞는 김치 섭취의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김치에서 잠시 벗어나 쌀룬이라는 작고도 쉽게 잊힌 요소가 어떻게 노년 건강과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밥의 중심이 되는 쌀 속에도 우리가 놓치고 온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으니까요. 김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밥으로 시선을 옮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흰쌀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노년의 식사를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흰색 속에서 사라진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쌀룬입니다. 쌀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하십니다. 그게 뭐였더라 하고요. 사실 이 반응 자체가 이미 중요한 힌트입니다. 쌀룬은 우리의 밥상에서 너무 조용히, 너무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밥을 짓는 모습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수된 쌀이 아니라 약간 누르스름한 빛이 도는 쌀이었죠. 제가 이 쌀은 좀 다르네요 라고 말하자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눈을 너무 떼면 밥이 사람을 못 알아봐. 이 말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쌀로는 곡물이 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걸 완전히 제거한 쌀은 보기엔 깔끔하지만 생명력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쌀룬이 중요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들면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 같은 용어들이 줄줄이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설명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게 있으면 배가 덜 허해.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중노년층에게 밥을 먹고도 금세 허기가 지는 느낌은 꽤 흔한 문제입니다. 이 허기는 단순한 칼로리 부족이 아니라 몸이 먹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식사량을 줄여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덜 정제된 쌀로 밥을 바꾼 뒤 밥이 배 안에서 오래 이야기를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참 독특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밥이 몸속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고 천천히 머물러 준다는 느낌입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정제도의 차이가 포만감에 영향을 준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의 크기와 개인차를 두고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쌀룬이 기름처럼 쉽게 산패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저장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장과 유통이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습관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떠올리면 쌀룬의 부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요즘 쌀은 너무 깔끔해서 나랑 안 친해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눈 없는 쌀은 나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셨죠. 웃음이 나오지만 이 말들 속에는 음식과 몸 사이의 관계를 사람처럼 느끼는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식사는 늘 이런 식의 의인화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쌀룬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반론도 있습니다.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노년층에게는 덜 정제된 곡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쌀룬 이야기는 늘 무조건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는 단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처음부터 거칠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흰쌀과 섞어서 시작하거나 하루 한 끼만 바꿔보는 식이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약선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몸을 시험하지 않고 설득하는 방식 말입니다. 결국 쌀로는 잊힌 성분이 아니라 잊힌 감각에 가깝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의 안정감, 허기지지 않는 느낌, 속이 과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런 감각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쌀룬의 역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작은 곡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 한국의 곡물 농업이 어떻게 노년의 장수 식문화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쌀룬 이야기를 곡물 전체로 넓혀보면 한국의 농업이 얼마나 집요하게 지속을 고민해 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곡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재료가 아니라 다음 해를 보장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곡물 농업에는 늘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습니다. 지금 먹을 것과 남겨둘 것. 이 이중의 시선이 결국 노년의 식사에도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밥을 대할 때 유난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곡물이 본래 아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어르신은 밥을 퍼담을 때마다 꼭 숟가락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이만하면 내일도 있지. 그 말은 양에 대한 계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곡물은 오래가는 에너지를 주는 대신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밥을 든든하게 먹되 배부르지 않게 먹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노년의 몸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장수로 유명한 어르신의 식단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곡물을 중심으로 식사했고 반찬은 늘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곡물의 종류와 조리 방식이 계절과 활동량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날에는 밥을 조금 더 먹고 쉬는 날에는 죽이나 미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유연함이야말로 곡물 농업이 길러낸 생활 기술이었습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를 하나 덧붙이자면 일부 학자들은 장수 지역의 공통점으로 단조로운 곡물 섭취를 꼽기도 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통념과는 다소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역시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연구도 많고 특정 곡물 위주의 식사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단조로움과 결핍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단조로운 식사는 몸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예측 가능성이 노년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곡물 농업의 또 다른 특징은 손의 개입입니다. 탈곡하고 말리고 보관하고 다시 불리고 익히는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즉각적인 조리가 가능한 시대와는 전혀 다른 리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밥을 빨리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밥이 아직 말을 못 끝냈는데 왜 내려놓아 라는 표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웃음을 자아내지만 식사의 속도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를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요즘 밥은 나보다 성격이 급해서 먼저 소화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밥이 나를 기다려주질 않아 라고 표현하셨죠. 이런 말 속에는 곡물이 본래 갖고 있던 느린 리듬이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여전히 느린 리듬을 선호하는데 음식만 앞서 달려가 버린 셈이다. 결국 한국의 곡물 농업이 노년의 식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조절의 감각입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이 감각은 특별한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농사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졌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곡물 중심의 식문화 옆에서 조용히 역할을 했던 약선 재료들의 변두리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던 재료들 말입니다. 곡물의 중심에서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면 늘 주변에 머물렀던 재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선 재료라고 불리던 것들입니다. 이 재료들은 한 번도 밥상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조금만, 가끔, 이럴 때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와서 보면 가장 먼저 잊힌 것도 이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서 이 재료들은 여전히 정확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이름, 그 정도의 거리감 말입니다. 제가 처음 약선 재료의 존재를 실감한 것은 어떤 어르신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꺼내신 작은 봉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도 생소한 말린 뿌리와 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묻자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건 먹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참 묘했습니다. 약선 재료는 몸에 머무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넘기기 위해 잠시 빌리는 존재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약선 재료의 특징은 대부분 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향이 세지도 않고 맛이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겐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바로 이 점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여러 자극에 노출된 몸에게는 더 센 무언가가 아니라 흐름을 살짝 바꿔주는 정도의 개입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약선 재료는 늘 변두리에 머물렀고 그 변두리성이 오히려 장점이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며 고민하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고 약을 바꿔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의 약선 재료를 띄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냐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아진 건 아닌데 덜 신경 쓰여.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종종 완치보다 덜 불편함에 더 가깝습니다. 약선 재료는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합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전통적으로 약선에 쓰이던 재료들 중 상당수는 약효보다 기억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성분이나 작용 기전은 몰라도 언제 쓰면 탈이 없다는 경험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학계에서는 이런 경험적 사용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장기간 누적된 사용 경험 자체를 하나의 자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선택은 늘 보수적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써도 아주 조금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약선 재료를 두고 이건 음식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그냥 인사 정도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몸한테 노크하는 거지 라고 표현하셨죠. 웃음이 나오지만 이 비유는 꽤 정확합니다. 약선 재료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지나가는 방문객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료들이 현대의 식탁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애매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효과가 있어야 하고 빠르게 느껴져야 하며 수치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약선 재료는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여전히 이 느린 언어를 이해합니다. 조금씩 가끔씩 필요할 때만이라는 방식 말입니다. 약선 재료의 변두리성은 결핍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중심에 두면 문제가 되지만 주변에 두면 도움이 되는 존재. 이 균형 감각은 현대의 건강 담론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약선의 감각이 한 어르신의 계절별 선택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약선 재료가 변두리에 머무는 방식은 계절을 만나면 더 또렷해집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식사 습관을 몇 해에 걸쳐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밥상은 달력이 없어도 계절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봄이 오면 식탁 위의 색이 먼저 바뀌었고 여름에는 냄새가 가벼워졌으며 가을에는 씹는 소리가 늘어났고 겨울에는 국물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늘 지금은 이 정도면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약선은 그 판단을 돕는 작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봄만 되면 꼭 특정한 말린 잎을 꺼내셨습니다. 양은 늘 손끝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고 그것을 국에 넣거나 물에 살짝 우려내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봄엔 몸이 먼저 나가려고 해서 붙잡아야 해 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봄철에 괜히 어지럽거나 잠을 설친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몸이 계절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때 약선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분의 약선 사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름엔 더 얹으면 탈나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대신 물의 온도와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해졌습니다. 너무 차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여기서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해 폭염이 이어지던 여름 주변에서는 보양식을 꺼냈지만 그 할머니는 며칠간 죽으로만 식사를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여름은 이기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 그 여름을 비교적 무사히 지나셨습니다. 이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약선 재료는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아닙니다. 곡물과 채소가 중심을 잡고 약선은 그 옆에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 시기의 할머니는
가을엔 몸이 욕심을 낸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수확의 계절이라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기운도 돌아오니 과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약서는 욕심을 줄이는 방향으로 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학자들은 가을철 대사 변화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에너지 저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잉 섭취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할머니의 선택은 언제나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겨울이 되면 약선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때의 약선은 뭔가를 더하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국물에 아주 소량을 더하거나 차로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이한 정보를 하나 덧붙이자면 전통적으로 겨울에는 약선 사용을 최소화하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몸이 다치는 계절에는 새로운 자극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겨울철 면역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이 역시 결론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그 할머니는 겨울이 되면 몸이 동면 준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괜히 깨우면 성질 난다고 웃으셨죠. 이런 표현 속에는 노년의 몸을 하나의 생물처럼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조종하지 않고 상태를 존중하는 방식 말입니다. 이 할머니의 계절별 선택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분명합니다. 약선은 언제나 보조였고 판단의 주체는 몸이었습니다. 약선이 앞에 나서는 순간 오히려 균형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약선은 많이 알수록 덜 쓰게 돼.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전통적 선택들이 현대과학과 만날 때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충돌의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식재료 선택과 현대과학적 해석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만남은 늘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세미나와 상담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서로 다른 언어로 반복되는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왜 그걸 먹느냐는 질문과 왜 그걸 굳이 설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서로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 간극에서 중노년층은 종종 침묵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평생 아침마다 미음에 가까운 밥을 드셨던 분입니다. 검사 수치는 평균적이었고 특별한 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건 영양적으로 불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한동안 식사를 바꾸려 애썼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학은 평균을 설명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을 다루는 데는 서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과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중 하나가 개인화 영양입니다. 유전자, 장내 환경, 생활 패턴을 고려해 맞춤형 식단을 제한하자는 접근이죠. 이 개념은 매우 현대적으로 들리지만 저는 종종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식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니라 어제의 잠과 오늘의 속 상태였을 뿐입니다. 기술은 바뀌었지만 질문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내 몸은 무엇을 원하는가? 조금 기이한 정보를 하나 덧붙이자면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층에게 과도한 영양 개입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 끼니마다 계산하고 조절하는 행위가 식사를 휴식이 아닌 과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르신들의 실제 선택이 이 두 극단 사이를 유연하게 오간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는 조심하고 괜찮을 때는 느슨해지는 방식 말입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건강 강좌에서 한 어르신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표대로 먹어야 합니까? 강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럴 땐 조금 조절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표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과학과 경험이 타협하는 아주 작은 예였습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요즘은 밥 먹기 전에 회의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내 위장은 학술지 안 읽는다고 웃으셨죠. 웃음 속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다 설명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피로 말입니다. 노년의 식사는 원래 설명보다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따뜻한지 편안한지 부담 없는지 이 단순한 기준들이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 충돌의 지점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통과 과학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둘의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빠르고 경험은 느립니다. 노년의 몸은 느린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빠른 해답을 그대로 적용하면 탈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경험만 고집하면 새로운 위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생기는 오해들, 특히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식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를 많이 부르는 말도 드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동으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성분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샀는데 먹고 나면 더 피곤해.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꽤 자주 듣는 고백입니다. 건강식은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노년의 몸 앞에서는 종종 과잉 친절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건강식이라는 개념이 대개 추가의 논리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니 더 먹어야 하고 무엇이 약하니 보충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밥상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건강은 늘 덜어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양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는 방식 말입니다. 이 간극에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건강식이 몸을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몸을 설득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유행하던 곡물 가루를 매일 챙겨 드시다가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완벽해 보였고 주변에서도 좋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기분을 위해 먹는 것 같아. 이 말은 참 솔직했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건강식이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건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식단 복잡성이 오히려 식사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식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반면 단순한 식단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안을 줄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식재료 섭취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 논쟁은 무엇이 옳은가보다는 누구에게 언제 필요한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요즘 건강식은 나보다 할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밥 먹다가 숙제하는 기분이야 라고 하셨죠. 웃음이 나오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식사는 쉬는 시간이어야지 시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식의 또 다른 오해는 외래식품 중심의 시선입니다. 홍시, 강황, 병아리콩 같은 재료들이 주목받는 동안 한국의 토종 식재료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물론 이 재료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맥락입니다. 기후, 조리법, 섭취 역사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들여오는 것은 노년의 몸에게는 낯선 언어를 강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문화적 식단 적합성입니다. 식품의 효과는 성분만이 아니라 그 식품이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 소비되었는지도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개념은 아직 널리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면 이 주장이 그리 엉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음식은 몸을 긴장시키지 않지만 낯선 음식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경계를 불러옵니다. 결국 건강식의 오해는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더 새롭게,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익숙하게, 더 천천히, 더 덜 자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식은 중노년층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부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식품 구조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화는 개인의 책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넓은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이제 시선을 개인의 밥상에서 조금 더 멀리 보내야 할 때입니다. 노화와 식사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농업과 식품 구조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떠올릴 때마다 한 가지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텅 빈 농과 그 옆에 쌓여 있는 포장된 식품들. 땅은 조용해지고 음식은 점점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설명이 늘어날수록 몸은 오히려 길을 잃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오랫동안 노년의 몸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가족 단위 노동, 세대 간 분업, 그리고 장기간 반복되는 생활 리듬 속에서
음식은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속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이 구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생산은 빨라졌고 유통은 길어졌으며 소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몸이 기대하던 리듬을 붕괴시켰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마트에서 산 즉석밥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있는데 밥 먹은 느낌은 없어. 이 말은 허기와는 다릅니다. 몸이 식사를 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농업과 식품 구조가 바뀌면서 음식은 배를 채우는 기능은 유지했지만 몸을 설득하는 언어는 잃어버린 셈입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부 사회학자들은 노화 속도의 차이를 개인의 유전자보다 식품 시스템과 더 강하게 연결짓기도 합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쉽게 먹을 수 있는지가 신체의 적응 방식을 바꾼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반론도 많습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과 운동 의료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조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농업 구조의 변화는 선택지를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방향을 좁혔습니다. 계절에 따라 먹을 것을 고민하던 대신 늘 같은 것을 먹게 되었고 지역에 따라 달랐던 식단은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었습니다. 이 평준화는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노년의 몸에게는 단조로움이 아니라 낯서도로 작용했습니다. 몸은 변하지 않았는데 음식의 성격만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요즘 밥은 출신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 내 몸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웃음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음식의 출처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되는 학술 표현 하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환경 결정론입니다. 개인의 건강 선택은 환경에 의해 크게 제한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개념은 책임의 방향을 개인에서 구조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식습관을 보면 이 논쟁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 몸에 맞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화 관리란 개인의 의지나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농업과 식품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은 늘 뒤늦게 적응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나이뿐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피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피로를 개인의 관리 부족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오늘의 밥상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농업, 유통, 식품환경 같은 단어들은 개인의 식사 앞에서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것은 변화는 늘 거창한 곳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의 밥상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식사는 개혁이 아니라 조정에 가깝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던 어르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차리기 귀찮아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 부담이 된 겁니다. 이때 가족이 한 선택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반찬 수를 줄이고 조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같은 그릇을 계속 사용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 이후 그 어르신은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이 다시 몸에 말을 걸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작은 사건 하나를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요즘은 밥상을 보면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 피해야 할 음식, 꼭 먹어야 한다는 것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밥상의 설명이 2개를 넘으면 안 된다. 이 규칙은 웃음을 자아내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식사가 다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층에게 식사의 예측 가능성이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매번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할 때보다 익숙한 구성이 반복될 때 심리적 안정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반론도 있습니다. 반복은 영양 편중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실제 선택은 이 두 주장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기본은 반복하되
몸이 요구할 때만 조금 바꾸는 방식 말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밥상이 나를 시험 보면 그날은 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밥은 친구처럼 만나야지 면접처럼 만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웃음이 나오지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는 긴장을 풀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밥상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더 올릴지 고민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덜어낼지, 어떤 순서로 먹을지, 언제 멈출지를 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김치는 오늘은 국물만, 내일은 쉬어가도 됩니다. 밥은 흰쌀 위주로 가다가 몸이 허전할 때만 다른 곡물을 섞어도 됩니다. 약선 재료는 기억 속에만 있어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이 됩니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식사가 내 몸을 설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 밥상은 충분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영양소와 논리가 붙어 있어도 몸이 고개를 젓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년의 식사는 성과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몸과 매번 협상하는 과정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긴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며 오늘 밤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조용한 밥상 앞에 와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지나왔지만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노년의 식사는 정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불편함을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를 묻기보다 무엇을 먹으면 하루가 조금 덜 힘든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 말입니다. 그 태도는 늘 과장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열심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몸을 존중하는 정도였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관련된 마지막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연세가 많은 어르신께 건강관리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김치나 밥, 약선 이야기가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몸이 싫어하는 걸 빨리 포기하는 거지. 이 대답은 놀라울 만큼 솔직했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기보다 안 맞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 이것이 노년의 식사가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기이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건강 유지 요인으로 회피 전략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활동성과 영양 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역시 강력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어르신들의 실제 삶은 이 두 논쟁을 조용히 비켜갑니다.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괜히 무리하지 않는 방식 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벼운 농담 하나를 던져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장수 비결을 물으면 다들 실망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단한 게 없거든이라고 웃으셨죠. 또 다른 분은 오래 살았더니 비법이 아니라 요령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웃음 속에는 긴 시간이 남긴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늦춰보겠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김치의 맛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밥의 온기를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 함께 식사하던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식사는 계획표가 아니라 기억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먹고 나서 어떤 느낌이 남았는지를 떠올리는 것. 그 감각이 돌아오면 밥상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몸이 의자에 기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김치와 곡물, 약성과 농업의 이야기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덜 자극적으로, 덜 급하게, 덜 설명적으로 살아가는 방향 말입니다. 이 방향은 유행을 타지 않고 알고리즘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만이 알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식품과 농업을 단순한 전통이나 정보가 아니라 중노년층의 몸을 지탱해온 생활기술로 바라보았습니다. 밭에서 시작된 식사의 논리는 약선으로 이어졌고 사계절과 함께 조정되며 김치와 밥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김치는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선택의 집합이었고 쌀농과 곡물은 느린 리듬을 통해 몸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약선 재료는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머물며 필요할 때만 조용히 개입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대의 건강식 담론과 전통적 경험이 충돌하는 지점도 마주했습니다. 과학은 평균을 말하지만 노년의 몸은 리듬을 요구합니다. 외래식품과 과도한 정보는 선택지를 넓히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몸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화 관리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식품 구조,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년의 식사는 더 많이 먹는 기술이 아니라 덜 불편하게 사는 요령입니다.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언제 멈출지를 아는 감각. 그 감각은 이미 우리 몸과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밥상이 조금 더 조용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